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에 또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경제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죠. 이미 0.75%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기준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더 큰 충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부족해진다는 부담감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이 문제인 현 상황이 금리 인하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냐는 점도 금리 인하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장의 예측은 인하냐 인상이냐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2주 전만 해도 거의 금리를 0.75% 동결할 거로 거의 봤는데요. 지난 2주간 예측이 상당히 바뀌면서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예측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현재 0.75%에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 금융시장만 보게 되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특별히 금리를 인하할 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체를 보면 수출도 굉장히 하락해서 4월 현재 작년 대비 24%나 수출이 감소하였고 또 고용도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통화위원으로 지명된 세 분이 지금 정부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아마도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계를 잠깐 지난 3월로 돌려보면 당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추가 금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실효하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사실상 제로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금리의 최저 하한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효하는 뭐 선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실효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뒷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더 공급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실효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예. 이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한국은행이 도대체 지금 0.75%인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면은 가정을 미국 연준이 0% 기준금리를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약 0.25%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0.75%인 한국의 기준금리를 0.25%씩 두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단계 정도 맞습니다. 높은 상황이 이제 실질적인 한선이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0.75%라는 기준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체감 금리라는 걸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준금리와 체감 금리가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체감금리는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실제 경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자율, 뭐 은행 대출 이자율이라든지 계약에 사용하는 이자율은 다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 쓰는 그 이자율이 명목금리인데 사실 명목금리는 돈의 양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보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물건에 살 수 있는 양으로 측정이 되듯이 예. 금리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해주면 그것이 체감금리, 즉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체감이 많이 되면 괴리가 벌어지는 이런 맞습니다. 식이 되겠네요.
현재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낮아져서 작년 말만 해도 0.5% 정도의 인플레이션 연율로 측정이 됐는데 지금은 4월 현재 0.1% 정도의 인플레이션, 거의 0%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서 0.1%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주면 실질금리, 즉 체감금리가 0.65%인데요. 그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 35개국 정도가 되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거의 0% 기준금리고 일본과 유로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금리, 즉 체감금리를 계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저물가 현상이 더 심하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 채권과 대출 사이에 있는 RP라는 상품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금융계에서 단 한 건도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금융시장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나마 높은 금리인 지금 상황의 채권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응찰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하도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대신 다른 통화 정책으로 그 RP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과 증권사 위주였는데 그걸 굉장히 확대했고 거의 무제한으로 그 RP를 파는 모든 기관의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무제한 통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처음 RP 매입을 한국은행이 확대적으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거의 뭐 할 때마다 5조 원씩 RP가 매입해서 5조 원씩 현금이 시장에 공급되는 형태를 보였는데 예. 올해 5월 들어서는 뭐 할 때마다 1,000억과 2,000억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지난 2주 동안은 거의 RP 응찰이 없었습니다. 즉 금융기관들이 RP를 한국은행에 팔아서 돈을 더 조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 이미 충분한 자금이 공급이 맞습니다. 됐다라는.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중의 통화 사정이 아주 유동성 사정이 아주 좋아졌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반증이고 그것이 중요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과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역시도 금리 하락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그나마 금리가 높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채권을 빨리 사들이려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른 거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상당히 국제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 상품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곧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예측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금리가 하락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채권을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가 약 140조인데 역대 최고 수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희망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개발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를 올감했던 그런 조치들이 다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격인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수정할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이 지난 4월 이주열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1%를 넘는 성장은 쉽지 않겠지만 플러스 성장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0.2% 전망을 해서 둘 다 플러스 전망을 일단은 내놓은 상태인데 반대로 뭐 IMF라든지 민간 기관 같은 곳들에서는 전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은의 수정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고 한국은행에서 올해 수정된 경제 성장 예측치를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이게 아마도 0%대 성장을 예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0%인. 네.
그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한국은행이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금의 그 금융 정책에 그러니까 이자율과 통화 공급의 결정에 사용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굉장히 중요한 예측치인데요. 현재 대부분 국내외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5% 사이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IMF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 플러스 0.2%로 올해 성장률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예. 또 이 KDI의 경제 성장률 예측도 중요한 것이 KDI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 연구 기관이고 이걸 기준으로 재정경제부가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의 올해 플러스 0.2% 경제 성장률은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올해 하반기 즉 7월부터 국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을 합니다. 네. 소위 V자 그 회복을 예측을 하고 만든 자료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차로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한국은행이 똑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국은행도 똑같이 두 가지 가정을 한다면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예. 최소한 첫 번째 가정 V자 반등은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능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나이키형 회복이 조금 더 맞습니다. 대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5월에 기업 체감 경기가 살짝 올랐습니다. 이 역시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인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경기를 바라보는 이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조금 개선됐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경기 상승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부를 잘 뜯어보면 비제조업이 깜짝 반등을 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오른 거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재 기업 경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한국은행에서 수백 개의 기업을 실제로 서베이한 결과입니다. 예. 지금 경기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종합해서 그 지수를 계산을 한 건데요. 예. 이것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낮아지면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약 2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사업자들이 느끼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제조업 기업과 제조기업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비제조기업은 예를 들어서 운수, 정보통신, 도소매업에서는 6포인트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것이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시작이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네.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수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자동차나 화학 사업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경기 실사 지수가 마이너스 3%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를 하였다시피 수출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로 떨어진 경기가 어쨌든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정부가 3차 추경을 수십조 원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마저도 재정 건전성 같은 것들이 우려가 돼서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또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좀 불안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하락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예. 특히 재정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빚을 늘리고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쓸 건지는 그 한계를 분명히 지금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구조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이긴 하지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청사진, 시간표나 어떤 식의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빨리 제시하는 것이 더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